안녕하십니까. 2015년 사회복지19구 기출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부관입니다. 부관은 부담하고 기타 부관으로 나누시고, 기타 부관에서 조건이 있을 수 있고 기한이 있을 수 있고 철회권 유보,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법률효과 일부 배제까지, 법률효과 일부 배제. 특징을 잡으시게 되면은 부담 같은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주대행정이와 분리가 가능하고, 기타 부관 같은 경우에는 처분성이 부정되고 분리도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가죠. 첫 번째, 해제 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의 사실 성취, 해제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해제 조건은 정지 조건하고 비교하게 되면 주대행정의 효력의 소멸을 의존시키는 거죠. 의존시키고, 그 부관의 사실, 조건 사실이 성취가 되면은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 맞고요. 효력이 의존되니까 뭐랑 비교한다? 부담을 불이행하는 경우나 아니면 철회권 유보가 붙어있는 경우, 부담을 불이행하는 경우나 철회권 유보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철회 처분이 있어야만 주대행정의 효력이 소멸이 되겠죠. 두 번째, 정지 조건은 독립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데 비해서, 이번엔 이제 같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은 효력의 발생 측면이고 물론 주대행정의 효력은 의존되는 게 맞고요. 기타 부관입니다. 독립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독립쟁송 가능성이 부정되고 부담은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학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은 처분성이 인정되고 기타 부관 처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독립쟁송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나눠진다. 이렇게 본다면 판례 입장은 부담은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기타 부관은 불가분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쟁송이 가능하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례는 접근 방법이 좀 다르고요.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둘 다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 문제이기 때문에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당사자에게 부담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으로 추정해야 되는 것이다. 거꾸로 됐죠? 부담이 기타 부관으로서 조건보다 더 유리하죠. 그래서 부담으로 보는 것이 국민한테 유리하다. 부담은 어떤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효력의 발생, 그 다음 소멸, 그 다음 구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발생 같은 경우에는 부담은 그 부담의 부관이 성취되지 않아도 주대행정의 효력은 발생이 된다. 이거죠. 정지 조건 같은 경우엔 부관이 성취가 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 소멸. 부관 같은 경우에는 부관을 불이행했다고 해서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철회 처분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해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그 부관이 성취되면 바로 효력이 소멸해버리죠. 얘는 부담하고 정지 조건 비교하시고, 얘는 부담하고 해제 조건을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 구제 측면을 보시게 되면 일부 취소이죠. 일부 취소 소송. 뭐랑 비교하는 것이다? 전체 취소송과 비교하는 것이다. 전체 취소. 부담의 경우에는 일부 취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용 판결이 나오면 바로 제거. 부담은 바로 제거가 될 것인데, 만약에 기타 부관이라고 한다면 기타 부관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기속력, 재처분 의무를 매개로 해야만
매개로 해서 다시 행정청의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이 기타 부감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철회권 유보. 철회권 유보의 경우에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철회권 유보 사유가 발생했다. A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A 사유가 발생하며 철회 처분할 것이다 라고 부관을 붙여놨다. 유보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따른 제한이 발생한다. 이익형량에 따른 제한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유보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철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철회되는 것은 아니고 철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전히 재량으로 남는다. 여전히 재량으로 남기 때문에 재량의 하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건데 다만 철회권 유보가 붙어 있을 때는 신뢰보호 주장이 안 된다. 신뢰보호 주장은 방지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례원칙 위반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량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문제.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구별하는 실익.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이죠.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하고 어떤 이유에서 구별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무효 사유, 취소 사유 비교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위법성 판단의 기준. 이거는 구별 실익이 없죠? 없습니다. 취소 사유는 위법하면 그 자체로서 최소한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바로 취소 사유가 인정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위법한 다음에 중대하고 명백하면 비로소 무효 사유가 될 것인데, 어쨌든 위법성에 대한 판단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성 판단, 밑에 게 위법성 판단이죠. 앞에 게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이고 뒤에 게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1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은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의 차이가 없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선결 문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얘기하는 거죠. 민사법원, 형사법원,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취소 소송의 수소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는 법원입니다. 취소권이 없는 법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성요건적 효력, 공정력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무효 사유는 공정력이 존재하지 않고 취소 사유는 공정력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물론 선결 문제가 뭐로 나설 때 행정행위의 심사 중에서 위법성 심사 쪽이 아니라 효력 심사 쪽을 말하는 거죠. 이쪽에 있어서 무효 사유라고 하게 되면 바로 효력 확인을 권한 없는 법원도 할 수 있겠지만,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 무단히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점, 효력 심사 쪽에서 차이가 나게 되고, 쟁송 제기 기간, 쟁송은 행정쟁송 말하는 거죠. 행정쟁송,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과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은 어디서만 있다? 취소 사유일 때, 즉 취소 쟁송을 제기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복 기간을 도과했을 때, 이 불복 기간을 도과했을 때 불가증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무효 사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무효확인 심판,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에서는 별도의 불복기한 제한이 없고, 불복기한 제한이 없으니까 불가증력이 발생할 일도 없고 차이가 발생하고요. 하자의 승계 무효 사유라고 한다면 하자의 승계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연속하여 행해졌을 때라는 것은 선행 처분의 효력이 후행 처분의 요건을 구성할 때고, 만약에 선행 처분이 무효면 후행 처분은 요건 흠결로 바로 위법해지겠죠. 또한 그것은 무효 사유라고 했습니다. 무효 사유면 당연히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고, 취소 사유면 하자의 승계가 인정될지 안 될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은 처분 절차 이외에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지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처분 절차 신, 입, 처, 지, 이해. 신입처지의 행정절차법은 5가지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처분의 이유 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은 침익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 다시 말해 모든 처분. 이유 제시는 공통처분 절차이다. 이유 제시는 공통처분 절차에 해당한다. 침익적 처분에 대한 것은요, 불이익처분 절차 얘기하는 거죠. 불이익처분 절차. 불이익처분 절차 대표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되는 것이고, 수익적 처분에 대한 문제는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는 대표적인 게 처리기간의 설정 공표죠. 처리기간의 설정 공표 19조.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 처분 사전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무엇도 마찬가지다. 의견 제출 기회부여. 의견 제출 기회부여 역시도 마찬가지죠. 둘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그 적용 대상은 권익제한 의무부가. 권익제한 의무부가 처분입니다. 여기서 권익제한이라고 하게 되면 이 권익제한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 적극적 불이익 처분은 판례가 인정을 하지만 기대권을 침해하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 소극적 불이익 처분은 우리 판례가 부정을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행정절차, 민주국가 원리에서 찾고 있다. 민주국가 원리가 아니라 적법절차 원리. 적법절차 원리에서 찾고 있다. 적법절차 원리는 헌법 제12조 1항하고 3항이죠. 1항이 적법절차 원리고 3항이 영장주의입니다. 사전영장주의. 보통 묶어서 얘기합니다. 12조 1항 3항 묶어서 적법절차 원리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4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획규범은 목표는 제시하지만 그 실현을 위한 수단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목적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목적 프로그램. 일반적인 규범 구조. 일반적인 공법의 규범 구조는 이건 조건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죠. 조건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계획의 근거가 되는 계획규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건 부분이 없다. 요건 부분이 없고 효과 부분만 있고, 그 효과 부분이 목적 플러스 수단으로 되어 있고, 이 수단은 당연히 제시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고, 목적은 정확히 제시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목적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획보장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다. 우리가 행정계획에서 공법상 권리라고 하게 되면 두 개로 나누시고, 계획 보장 청구권이 있고, 이것은 직접 취소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되는 것이고, 계획 변경 청구권이 있고, 이것은 거부 처분 취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이 되는 거고, 계획 보장 청구권은 다시 나눠져 가지고 계획 존속 청구권, 대상 조치 청구권, 계획 이행 청구권, 손해 전보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고, 이 손해 전보 청구권 중에서 손실보상 청구권 정도가 인정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손실보상 청구권을 협의의 계획보장 청구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계획변경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권은 실체적 권리니까 절차적 권리로서 계획 변경 절차적 권리 신청권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된다.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죠.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이거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1994년도 서울대학교 주요 입학 요강 사건 얘기하는 거죠. 법령의 뒷받침에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요, 비구속적 계획안 나와 있네. 비구속적 계획안과 행정지침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한 행정지침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 행사다. 공권력 행사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공권력 행사 중에서 처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까지 인정하는 게 아니니까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보충성이 인정될 수가 있다. 대법원에 의하면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하는 시설을 갖춰서 일정한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지위, 다시 말해 신청의 자격이 인정되었을 때, 신청권이 인정되었을 때,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국토이용계획, 행정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았다. 적정 통보를 받게 되면 폐기물 처리 허가는 특허에 해당하고 다만 귀속행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적정 통보를 받게 되면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거였었고, 그 다음에 A라는 도시계획에서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수가 없고, B라는 도시계획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이 가능할 때 이에 대해서 계획의 변경을 신청을 한다. 그에 대해서 거부가 나왔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아래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은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이게 거부가 되면은 이것도 당연히 거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결국 아래의 거부와 위의 거부는 같은 것이다. 다른 게 아니다. 그렇다면 다시 거꾸로 위에서 신청권이 인정이 되면 여기서도 신청권을 인정해야 된다.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신청권이 인정되면 행정계획에서도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던 예외적인 상황,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와 적정 통보 사건.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8조의 위임에 따라 공장 입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렇죠? 고시입니다. 고시. 형식은 행정규칙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 위임을 받았죠. 위임을 받았으니까 공장 입지 기준입니다. 입지 기준, 다시 말해 허가 기준이죠. 허가 기준은 내용이 법규명령, 법규적 사항이죠. 법규적 사항이 단순한 사무처리 기준이 아니고 허가 기준, 인가 기준, 입지 기준 이런 것들은 처분 기준이 아닙니다. 허가 기준이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인데 상위 법률에 위임이 있으니까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 법령 보충적 규칙에 해당하니까 법규명령이다 아니고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 내용은 행정규칙이다. 내용은 재량준칙이죠. 재량준칙.
그런데 형식은 시행령, 시행령, 형식은 법규명령이다. 그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위에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밑에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판례는 시행령, 시행령은 법규명령으로 인정하죠. 시행규칙은 부정하고 과징금의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준설이 아니라 상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야만 상위법률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아예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되고 법규명령이 존치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고, 이것은 단순히 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내용은 처분 기준이다? 아니다. 역시 내용이 사인의 행위 기준, 법규 명령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경찰 공무원 임용령은 언제나 대통령령이다. 제46조 1항은 내부 사무처리 규정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법규명령식의 법규명령. 얘는 지금 법규 플러스 법규의 상황입니다. 법규. 형식도 실질도 응시자각 제한 내용이 법규명령이죠. 대통령령이죠. 법규니까 당연히 법규명령이다.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행정규칙에 근거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행정규칙에 근거한 거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권리에 직접 영향, 변동 아닙니다. 영향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함양군 공무원 불문경고 사건. 사후에 1년 동안 표창 공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장래 불이익 방지, 장래 위험 방지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을 했던 사건. 신뢰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권의 법리는 신뢰보원칙, 강화된 신뢰보원칙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보죠. 학설은 그렇게 보는데 실권의 법리는 독일에 따르게 되면 1년이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2년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판례는 3년이 지나면 실권된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신뢰보원칙의 일종으로서 실권이 되었음에도 제재 처분을 하게 되면 내용의 하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2조의 신의 성실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렇게 봐도 내용의 하자 문제가 되는 데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지가 좀 달라지고 있고요. 재량준칙의 공표만으로 신청이니 재량준칙의 공표. 이것은 뭐가 아니다?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 언동이 아니다.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 언동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죠. 따라서 보호가치는 신뢰를 갖는다고 볼 수가 없고 신뢰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귀책 사유의 유무는 그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대리인 얘기하는 거죠. 대리인, 건축사 판례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건축사가 허위의 방법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 등을 신청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되고, 그러면 보호가치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수임인도 같이 포함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국립공원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실제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 측량과 표지를 설치한 10수년 후 착오를 발견하여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는 신뢰원칙에 위배된다. 이거는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죠.
국립공원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얘는 누구예요? 얘는 위임받은 공원관리청. 공원관리청이 경계 측량과 표지를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공원구역 계획 처분은 행정계획은 누가 했어요? 장관이 했죠. 장관이 했고 이거에 의해서 이미 공원구역은 지정된 게 맞습니다. 지정된 거고 저 공원관리청의 경계 측량과 표지는 그거는 이 공원구역이 어디까지다라는 것만 단순히 사실행위 처분이 아니었었죠.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행위 처분이 아니다. 단순히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공원관리청의 실수로 지형도에 나와 있는 거하고 다른 위치에다가 이 표지판을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표지판을 설치해서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초지를 형성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축사를 여기다가 지었던 건축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공원구역이고 경계 측량과 표지판은 만약에 이렇게까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죄송합니다. 이게 표지판 연두색이 표지판이 들어와 있는 거고 실제 공원구역 지형도에 표시된 실제 공원구역은 이 주황색 쪽이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공원구역 바깥쪽인 줄 알고 이와 같은 행위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 줄 알고 거기다가 초지를 형성하고 축사를 만들어서 가축을 키웠단 말이죠. 키웠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공구역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하도록 막았더니 실내보건칙에 위반된다. 그게 아니죠. 만약에 지형도 자체가 안쪽으로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저건 단순히 사실행위, 표시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실내보건칙 위배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 측량과 표지판 설치 행위가 이게 처분이 아니라 단순 사실행위였다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실내보건칙 주장이 안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7번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은 뭐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면허 전부 다 특허는 형성적 행정이니까 처분, 그 다음에 특허는 공익 관련성이 크니까 재량. 개인택시 운송사업면의 사무처리 지침을 정했다. 사무처리 지침, 재량이고 그렇다면 그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도 재량입니다. 재량준칙을 만드는 것도 재량이죠. 만들든 말든 그건 재량입니다. 나랑 택시 운전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기존의 회사 택시 택시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업무의 유사성이 인정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잡아준다. 우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택시 위의 운전 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긴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탈락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한 내용의 지침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한 처분이 아니다. 그 얘기는 위에 있는 내용의 지침, 사무처리 지침 이걸 말하는 거고 이 판례는 재량준칙의 준수 쪽입니다. 준수 쪽. 재량준칙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준수했을 때 들어갔을 때 재량준칙을 준수하였다. 그 다음에 위반하였다. 만약에 이 재량준칙이 법규명령이라면 그 준수 자체로서 바로 적법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위반 자체로서 바로 위법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행정규칙이라면 어떻게 봐야 된다?
재량준칙이 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재량처분이죠. 재량처분, 행정처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된다면 얘도 위법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대법원 스타일이죠. 지금 여기서 이쪽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쪽에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없다. 만약에 위반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바로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법규명령이 아니니까 이럴 땐 자기구속의 원칙, 자기구속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한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한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에 특별히 인허가 의제 같은 게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다. 건축법 제11조의 그냥 순수한 건축허가,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 정한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 대물적 허가죠. 강학상 허가니까 기속행위, 요건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강학상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재량 허가를 몇 차례 인정을 한 적이 있어서 잠시 언급한 것밖에 없는 것이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외에, 즉 법상의 요건 외에 다른 사유를 들어서 허가를 거부하면 안 되죠. 기속행위니까. 거부할 수 있는 건 재량행위, 기속행위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고, 관세법 소정의 보세구역 설령 특허는 공기업의 특허로서 그 특허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이다, 재량행위다, 특허입니다. 이건 뭐 이름 자체에서도 특허라는 표현이 나오죠. 특허보세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허보세구역. 표현 자체도 특허보세구역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외국 물품을 반입할 때는, 국내로 반입할 때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외국 물품을 반입할 때 그냥 물건을 수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이거를 이제 반입할 때는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관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관세법 얘기입니다.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저 보세구역에서 심사를 받으면 관세가 면제가 될 수가 있어요.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보세구역에서 심사를 받으면. 그런데 물건이 너무 크단 말이야. 물건이 너무 커가지고 지정 보세구역에 장치할 수가 없을 때는, 장치는 이거는 저장하다 할 때 보관할 장자가 되는 거. 이건 둘치자. 그래서 보관해 둘 수가 없을 때, 너무 커서 보관해 둘 수가 없을 때는, 그때는 개인적으로 그 회사가 이 보세구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특허 보세구역이라고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보세구역을 만들 수 있다. 설치 경영한다. 개인적으로 보세구역을 설치 경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인정하는 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특허. 자유재량에 해당한다. 재량행위 말하는 거고, 서령특허의 특허기간이 부과된 경우에 뭐가 붙어있다? 기한이 붙어있다. 종기가 붙어있다. 그 기간의 갱신 여부도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해당한다. 그죠? 아무리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갱신 여부 과정에서도 재량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동안 2년 단위로 끊어왔었습니다. 2년 단위로 설령 특허를 갱신 해왔었는데, 마지막 갱신 부분에서 이게 관세법에 위반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못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갱신허가 신청할 때까지는 그것을 좀 이전하라라고 위반되고 있어서 부관을 붙였단 말이에요. 부관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지금 법에 위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전을 하라. 만약에 이전을 안 하면 갱신을 거부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갱신 거부라는 것은 강학상 철회라고 했죠. 철회, 그러면 얘는 철회권 유보가 붙어 있어서 갱신 거부를 했던 사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방문하였다. 시장의 사택 이런 거 방문하면 안 된다고 했죠. 회사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징계권자가 시장 개인의 명예와 의신을 실추시키고 지방공무원법 집단행위 금지,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과한 건 아니라고 했죠. 과한 건 아니다.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의 남용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라고 했던 사건이었고요. 8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공개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직무상 작성 취득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취득만 해도 된다. 직접 작성하지 않아서도 되는 것이고,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만 공개하는 그것이 바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죠.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4번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원본 말고 4번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응시자가 자신의 2차 시험 답안지, 주관식 답안지 얘기하는 거죠. 주관식 답안지에 대한 열람을 청구한 경우에 그 답안지는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 답안지만 공개하는 겁니다. 답안지만 공개하는 거고, 뭐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채점 결과를 공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점 결과를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답안지는 그냥 날답안지입니다. 다 끝나도 발표 난 다음에도 날답안지밖에 없습니다. 채점은 다른 곳에 합니다. 그래서 날답안지만 공개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거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사법시험제도 운영이라는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날답안지만 그냥 보여주는 것뿐이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개인적 자격입니다. 공무원의 자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어디를 갔었다? 간담회나 연찬회 같은 데 가가지고, 간담회 연찬회 이런 데 가갖고 금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생활입니다. 사생활이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만약 기관의 지위라고 하게 되면 사생활 없다. 그거는 국가의 손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의 자격입니다. 사면 대상자들의 사면 실시 건의서와 사면 대상자들의 어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건 아니냐.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의 사생활 비밀 침해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사면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하여 그 사면 대상자들의 이름이 전부 다 거론돼 버리게 되면 정보공개 과정에서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사면 대상자들 원래 다 명단 다 공개됩니다. 이미 공개돼 있고요. 그 다음 국무회의 안건 자료. 그럼 다음번에 사면 실시하는데 현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을 하는 건가?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면권 행사의 남용을 막아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견제할 필요가 있고, 과연 그것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화합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사면권 행사. 물론 그것은 통칭이지만, 통칭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공개하는 쪽이 훨씬 더 알 권리 보장이 훨씬 더 우월하다.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오히려 도움된다. 사면권 행사는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공개하는 게 맞고, 판례에 의할 때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추첨의 방식에 의하여 운수사업 면허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추첨행위 저런 경우들 있습니다. 운수사업 면허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런 거 말고 담배 소매인 지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담배 소매인 지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가항상 특허고, 운수사업 면허는 그다음 담배 소매인 지정 가항상 허가입니다. 허가는 특허와 달리 뭐가 적용돼요? 선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선원주의 원칙.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먼저 신청자가 없어. 뭐예요? 동시 신청. 그러니까 동시 신청하면 지금 한 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해야 될 것인가? 이러면 구청에서 추첨합니다. 추첨. 공 집어넣어 놓고 추첨합니다. 추첨하는 건 단순한 사실행위죠. 추첨하는 건 사실행위다. 구속된 피의자가 수갑, 포승 등을 사용한 상태로 피의자 신문을 검찰 조사받을 때 얘기하는 거죠. 검찰 조사받을 때 신문 받으면서 수갑 포승을 한 상태로 신문 받도록 한 수갑 포승의 사용행위는 사실행위죠. 사실행위고.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선은 이미 종료돼 버렸기 때문에 뭐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에 지위승계 신고 들어가게 되면 수리는 이건 당연히 처분이죠. 저거는 사업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겁니다. 사업자 지위 변경이라는 법적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건 처분이고 법적 행위입니다. 국공립학교 미납 공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 졸업증교부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라고 통고했다. 그러면 이 통고에 의해서 공납금 납부의 의무, 급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통고 행위에 의해서 급부 의무가 부과된다면 그러면 법적 행위겠지만 저것은 단순히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단순히 알려주는 거다. 단순히 알려주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라고 판시했던 사건이고요. 마지막 문제.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소급 입법, 소급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급 적용, 소급 입법. 공익으로서 법령 개정의 필요성. 법령 개정을 할 공익하고 그 다음에 사익을 비교하게 되면 국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 비교하게 되면 진정 소급 적용, 부진정 소급 적용 진정 소급 적용, 소급 입법, 부진정 소급 적용, 소급 입법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얘는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얘는 미완성의 계속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법령 개정보다는 이쪽이 더 큰 것이고 원칙적으로 부진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쪽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얘는 소급이 안 되는 거고요. 신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얘는 소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소급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위에는 국법을 적용을 해야 되고 밑에는 신법을 적용을 하는 게 원칙이다.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 그러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진정 소급 적용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 소급 적용 일반 국민의 이해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이해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 불이익 고통을 제거하는 오히려 수익적인 경우에는 소급이 허용된다. 진정 소급 적용이죠. 진정 소급 적용인데 저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쪽의 신뢰보, 국법에 대한 신뢰보가 워낙 낮아지기 때문에 거꾸로 이쪽이 이긴다. 이쪽이 이기면 신법 적용이 가능해지죠. 소급 적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소급 입법을 이번에 소급 입법 똑같은 얘기고 소급 입법 물론 일반적으로 말하면 진정 소급 입법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다.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하게 되면 신뢰 따위는 없다. 국민의 신뢰는 다시 내려가게 되면 신법 적용하도록 진정 소급 입법을 해도 되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되는 겁니다. 틀렸고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위헌 결정이 아니죠. 예, 위헌 결정이 아니다.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바로 제거당하게 되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은 우선 법률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국회로부터 이제 입법을 유도하는 거죠.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폐지하는 임무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 그죠? 입법자의 형성,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죠. 맡기는 이상 그 개선 입법을 하면서 소급 적용, 그 범위를 정한다. 무슨 말이야? 경과 규정을 집어넣는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경과 규정 충분히 넣을 수 있죠. 이것도 입법자의 재량에 포함이 되는 거고, 법령의 효력이 시행일 이전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이미 종결 완성된 거에 대하여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시 말해 진정 소급이 금지된다는 것이지,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되는 사실은 부진정 소급 입법, 부진정 소급 적용, 부진정까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